정원 그리고 법률 왜곡죄 검사 판사 처벌법 이제 그런 법안들이 이제 오늘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법부 독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제 무소불위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변화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다뤘습니다마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정도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정시가 대단히 뜨거운데 오늘 이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아주 이 반도체 분야의 협소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국 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한 상태. 그래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시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같은 데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계속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주식 가격이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은 굉장히 뜨겁지만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는 완전히 중국에 제압당한 산업 경쟁력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칩 D램을 만드는 수율이나 공정 관리 정도만 한국이 앞서 있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 정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깊게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국제 뉴스에서는 캐나다가 좌파 정부가 10년 정도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좌파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데 캐나다 국력이 많이 이렇게 내려앉았네요.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반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 한국 문제는 민주당의 자신감 그래서 이제 오늘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2월 24일 날 본회의에서 사법 3법을 이제 개혁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대법원의 구성원 대부분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22명인가 그럴 겁니다. 26명 가운데 9명을 26명으로 늘리고 26명 가운데 22명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이제 초유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장악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정시가 이제 좋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주가에 취해 가지고 다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상당히 이제 상황이 힘들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선거는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입법 권력을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법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번 6월 달에 지방선거는 2018년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하고 비슷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소를 검찰 스스로 취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모임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정식으로 공소 취소 모임이 이제 출범식을 가진 겁니다. 출범식을.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방법은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소를 안 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면 재판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이 비난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라든지 그런 추진력 같은 경우를 미뤄보게 되면은 보통 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혐의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소 취소 모임이 23일 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사법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 이제는 딴 게 필요 없는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유를 다 들이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임기 시작 함께 모두 중단된 건데 이것 자체를 전부 다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사신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냥 뭉갤 수가 있고 나머지 대장동, 백행동, 대북 송금 사건들 그건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이전에 검찰이 공소를 스스로 취소할수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판도 종결되고 없던 일로 되는 거죠.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기 이전에 집권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검찰을 압박해서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건을 없애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검사들도 이제 이런 정권이 수십 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앞뒤를 잴 수밖에 없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닌데 옳은 일이 아닌데 옳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본인들도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 전부가 다 공공재에 대해서 비용을 치를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예상컨대는 검사들이 전부 다 백기를 투항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백형동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들은 전부 다 기소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아마 여기에 지금 이제 저희들은 내막을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이 공소 취소 모임이 아마 주력 세력이 친명계 의원들인 모양입니다.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자리라든지 이권을 두고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친명계가 일단 현직 대통령을 이제 백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주력 세력인 모양입니다. 공소 취소를 목표로 맹렬히 활동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런 정청래 당대표와 정면으로 맞서서 권력투쟁에서 이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유시민 씨가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결성해서 행동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친명계로부터 대단히 큰 비난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유시민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시민 씨도 이제 옛날 사람인 거죠. 여기서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24일 날 이제 본회의에 통과되는 소위 사법 3법 개혁, 사심제 도입, 대법관 정원, 그리고 이제 뭐 법 왜곡죄, 판사 검사 처벌, 이것은 뭐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체제 전환, 레짐 시프트,
체제 전환에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자 이정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관련 법을 개정해 가지고 사법부를 제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은 상권 분립이 종언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제가 오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들도 전부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뭐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대검찰청도 막지 않았는데 송영길 상고를 포기해버린 검찰 이게 이제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출세를 위해 가지고 이제 줄을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하죠.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일본 말로 이야기하면 오아리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출세를 해야 되니까 출세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송영길 씨도 빚을 졌으니까 나중에 한 자리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이 법기술자들한테서 무슨 뭐 정의를 바라거나 공정을 바라거나 나라의 앞날을 바라거나 이렇게 하기는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정치가 굉장히 화랑인데 물론 이제 지금 AI 열풍에 힘입어 가지고 칩을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그런 고사양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3개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정도니까 한국이 상당히 독과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분야는 뭐 앞으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죠. 그거는 뭐 하나는 돈이 풀려서 이유가 좀 크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본이 이제 정시에서 또 로테이션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르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한국이 완전히 이제 산업 경쟁력이 지금 완전히 이제 그냥 추월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중 격차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칩 만드는 기술 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것 정도 그 정도가 남은 건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중국의 반도체 미래기술 결국 한국 추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중국이 설계 기술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급 AI 칩이 수출 금지가 되니까 자체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걸 보게 되면은 AI 반도체 설계 기술도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X상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런 AI나 아니면 기술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보게 되면은 존재감이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죠. 다른 뭐 한국이라든지 심지어 유럽연합도 존재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렇게 경제력을 잃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국한테 구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진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다 이제 추월당했고 과학기술정통부가 논문 특허 등 양적 지표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산정한 50대 국가 전략기술 평가를 발표했는데 이 평가에서 한국은 미, 일, 중, EU 등 주요 5그룹 중에 최하위에 속한다. 일단 뭐 연구비 부족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을 덜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직전 평가인 2022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2차 전지 분야나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분야는 중국에 앞서거나 동등한 수준이었지만 2년 사이에 모두 역전됐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위기, 사회 분위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제가 거듭 주장하지만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가는 뛰는 겁니다. 그래도 2차 전지 주가는 뛰고 첨단 바이오 주가는 뛰고 원자력 관련된 주가는 뛰는 거죠.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쟁이 한번 기울게 되면은 관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오늘 이 정도 자료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냥 평소에 늘 방송 중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칩 만드는 기술이나 자동차 만드는 기술 정도가 이제 좀 앞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독보적이라고 여겼던 반도체마저도 관련 전략기술 5개 영역 가운데서 첨단 패키징만 우위를 지켰을 뿐이고 나머지 4개는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격차가 사라졌다. 설계기술 이런 게 거의 다 여러분들 격차가 사라졌을 겁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양산기술 공정관리기술이죠. 그다음에 수율관리 능력은 여전히 중국에 앞서 있지만 양산기술이 숙련된 공정의 영역에 불과한 것이고 산업의 판을 짜고 표준을 설계하는 전략기술은 산업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는 형태고 결국은 차세대 전쟁에서 중국에 밀릴 것을 예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기술의 5개 분야 가운데서 양산기술하고 수율관리 능력 정도가 이제 한국이 앞서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 주가가 저렇게 뛰어서 여러분들 좋은 건 사실입니다. 주가할 만한 건 사실인데 8만 원대가 여러분 20만 원대가 갔으니까 상투 잡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부 다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저는 산업계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X를 매일 보니까 그 트위터를 보면서 이런 정보 동향을 여러분들 대략 짐작하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인간 뇌를 모방한 미래 반도체 칩의 핵심인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는 2년 전 평가에서 중국에 앞서 있었지만 이제 중국과 격차가 거의 사라졌고 AI의 방대한 연산을 처리하는 고성능 AI 반도체와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 전력 반도체 자율주행의 눈에 해당하는 차세대 센싱에서 중국이 모두 다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AI 시대의 두뇌와 심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이 밀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가 뭔가 좀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삶이 좀 나아지게 되면은 변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그러나 대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이 된 거죠. 퇴락이 된 겁니다. 그 대학을 보면 제가 과거에 비해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기백, 용기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연구개발도 불가능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이미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가 LPDDR5 등으로 우리 안방을 위협하고 있고 랜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중국 YMTC가 한국이 뛰어난 단수 쌓기 경쟁을 단숨에 뛰어넘는 본딩 공법을 들고 나와 판을 뒤집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그냥 전쟁이지 않습니까? 경쟁. 저가품에서 시작해서 고가품으로 전부 다 이런 추월하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저렇게 여러분들 화랑을 띠는 것을 도저히 화랑을 띠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반도체 정도가 남았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 그럼 내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산업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주가가 이런 2배 3배씩 뛰는 겁니다. 한국을 추월한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2년 전 한국과 중국의 50대 전략기술의 수준 차이는 4.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6%포인트로 2배 가까이 벌어졌다. 일단 추월당하면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국 산업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던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주 52시간 제도일 거다. 그런데 당대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를. 한국의 체제 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2014년에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인 거죠. 그때 그 정책 그 제도를 도입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깊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뭐죠. 그냥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산업계가 여러분들 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뒤처졌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반도체 연구 직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제 많이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이 풀어져 버린 거죠. 반도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도입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글 쓰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제 정시가 폭발하는 상태가 돼서 주식 이야기가 일상의 화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돈이 풀려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서 이제 지금 주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돈이 참 많이 풀렸네요. 오늘 여기에 고현곤 주필이 문제는 유동성이야. 지금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폭등하는 가장 근본 요인이 돈을 이렇게 푸는데 어떻게 집값이 뛰지 않을 수가 있고 주식 가격이 뛰지 않을 수가 있냐.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돈이 진짜 많이 풀렸네요. 돈이. 대한민국 MT 통화량 증가를 전년 동기 대비 자료를 보니까 돈이 여러분들 매 분기마다 7에서 8% 정도 여러분 늘었네요. 돈을 엄청나게 푼 겁니다. 여기 보면 2026년 1월 M2 통화량 증가율이 전년 1월 대비 7.3% 늘어난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화 가치의 구매력이 7에서 8% 정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2025년 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7.3% 통화량이 증가한 겁니다. 11월에 6.8%, 10월에 7.1%, 9월에 7.2%, 8월에 6.8%, 7월에 6.4%, 6월에 5.4% 계속 시간이 가면 더 돈을 많이 푸네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7%라는 이야기는 지표를 개정하기 전에는 8.7%였다는 겁니다. 통화량을 구지표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은행이 지표를 개정하기 전에 지표를 하게 되면은
8월 달에 8.1%, 9월 달에 8.5%, 10월 달에 8.7%, 그럼 거의 통화량이 전년 대비해서 8에서 9%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추락할 수밖에 없고 정시가 뛸 수밖에 없는, 자산 인프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했네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변화가 큰 곳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고 2700에 시작한 코스피가 6000을 바라보게 되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단 한 주도 그러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1%대 저성장에 주가가 이렇게 치솟는 것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겁니다. 돈을 풀었으니까 유동성 앞에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풀었으니까 돈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가는 곳이 부동산 시장하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되는 거죠. 소득이 없어 막막하던 차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모두가 필사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비투가 이미 31조 원을 넘었고 1년 새 주식시장에 이런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2배가 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부동산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고 때로는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데 뭐 이번 정권은 위태롭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최근 상황은 노무현 정부 때와 대단히 유사한데 노무현 정부 때 집권 5년간 코스피가 616에서 1686으로 3배 정도 올랐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전부가 다 부동산 폭등만 기억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 회고록에서 부동산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유동성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동성 관리에. 돈을 이제 뿌려가지고 당분간 안 가겠습니까? 언제 정도 이제 가장 상투를 잡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예. 이번 정부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유동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을 포함해서 총 32조 원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풀었고 올해는 무려 성장률이 1%인데 국가 예산 증가율이 8.1%로 728조 원의 초확장 예산을 짰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하겠죠 앞으로. 예산 증가율이 윤 정부 들어서서 2024년에 2.8% 2025년에 3.2%였는데 예산 증가율인들 성장률이 1%인 나라에서 8% 정도 여러분들 미래 재원을 끌어다 이런 돈을 뿌린 겁니다. 올해도 또 추가 경정 예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지난달 대통령은 앞으로 추가 경정 예산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운을 떼웠다. 지난해 12월에 역대 최대치의 M2 광해의 통화가 4,521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 비해서 8% 정도 증가한 것이다. 돈 풀리게 되면 뭐 어딘가 가야 되니까 자산 인프레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가라앉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그런 중국하고 산업 격차에 관한 경쟁력 격차에 관한 그런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성장률이 나른데 주가가 저렇게 뛰어가지고 결국 그 요인이 핵심 요인이 전년에 비해서 8에서 9%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구지표를 보는 게 더 정직하겠죠. 옛날 지표를 8%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표를 바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를 빼고 수익 정권 같은 걸 빼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았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수 있는 그런 뭐 입장은 아니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국내 문제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세계 문제 여러분들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문제. 이제 참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듯이 다른 나라 사정을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이 아니다. 그래도 한국 상황이 훨씬 낫네요. 캐나다 수출이 75%가 이런 미국이 사주는 겁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이런 수출하는 75%를 미국이 사주는데 캐나다 사람들 가운데 50%가 미국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를 통틀어 가지고 경제관이 아주 반듯한 전문가가 이 제임스 쇼 박사입니다. 제임스 쇼 박사. 그리고 이 제임스 쇼 박사는 젊은 날에는 미국서 활동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서 활동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시민이니까 미국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미국의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되면은 제임스 쇼 박사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궁금하게 보고 뭐 미국의 여러분들 에코노미스트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주 보는데 이게 오늘 여러분 제가 좀 놀랐습니다. 캐나다 사람들 가운데 49.2%가 미국이 캐나다에 믿을 만한 그런 동맹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50%가.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캐나다 성인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미국을 불신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캐나다에 디스거리니까 캐나다가 믿을 만한 그런 동맹 국가이다. 여기에 대해서 디스거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캐나다에 믿을 만한 동맹이다.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은 9.2%밖에 안 되는 겁니다. 9.2%밖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조사하면은 대략 한 70% 정도는 미국은 한국에 믿을 만한 동맹국이다. 최소한 70% 이상일 건데 이 캐나다의 이 사람들이 물건 만들어서 여러분들 원유나 이런 걸 팔면은 물론 다 이익이 되니까 그거 하겠지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나. 그리고 이와 같은 불신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캐나다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보면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임스 쇼 박사가 참 캐나다에 살기 쉽지 않으시겠다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임스 쇼 박사 끊임없이 캐나다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예외적인 인물인 거죠. 이런 여론조사를 인용해 가지고 제임스 쇼 박사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캐나다 유권자들이 자기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쇠퇴의 원인을 끊임없이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에 의도치 않은 결과는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을 숨기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캐나다의 정책을 결정한 것은 미국의 워싱턴 DC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를 저해하며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부를 반복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캐나다의 10년 이상 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캐나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생활질이 낮아지게 됐네요. 그러니까 역사상 좌파가 집권을 오래 해가지고 잘 사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도 그렇고 이론적인 결과도 그런 겁니다. 그 캐나다 사례는 대단한 반면교사인 거죠. 좌파 정책을 써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생활 수준이 계속 캐나다가 이런 데를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들 그렇게 여유가 없는 주에 엘라바마 수준 정도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우리 캐나다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자기가 가담한 장난에 대해서 친구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 잘못이 이웃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토론토에 주재하는 올고전 경제관을 갖고 있는 제임스 숀 박사가 캐나다인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미국 탓하지 말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 탓하지 말자. 조선은 여러분들 그 상태는 누가 먹었든지 먹었다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안 먹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것이고 이제 옛날 이야기 하지 말자. 똑같은 정도의 정신구조가 여러분 캐나다의 일부 사람들한테 있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문제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다음 대책이 없는 거죠. 이 이제 캐나다의 여론에서 한 50% 정도가 미국 때문에 이런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임스 숀 박사가 이런 선의에서 어느 사람이든 간에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본 겁니다. 캐나다의 일부 사람들이 이런 좀 생각이 약간 비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부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인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주요 감정 캐나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생각이 반듯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깊은 불신과 배신감. 과거에는 미국을 든든한 형님이나 보호자로 여겼지만 이제는 미국을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안보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든든한 형님이죠. 그런데 형님도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국방이나 안보도 당신이 좀 책임을 맡고 그다음에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 생각인 거죠. 우리도 진짜 살기가 힘들다. 우리가 다 세계 안보를 떠안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에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이 캐나다 국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느낌의 강한 불신이 형성됐습니다. 캐나다인들만 보지 말고 미국도 한번 생각해 봐라. 1년에 빚이 1조 이상 정도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100일 만에 이런 1000억 불 정도 빚이 늘어나는데 미국이 전부를 다 떠안을 수 없으니까 교역 파트너인 캐나다도 부담을 좀 해달라. 그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캐나다의 일부 사람들은 캐나다 국익을 침범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생기긴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지만 상대방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야기죠. 캐나다 수출의 70%가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에 쏠려 있으니까 뭐 이제 미국이 뭐 50일 한 번째 주가 되라 하면 자존심도 좀 상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한마디에 자국 경제가 휘청해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뭐 무력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사회 시스템이 미국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70% 정도 무역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정신구조를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의 경제적 쇠퇴와 사회적 후퇴의 원인을 캐나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고 미국의 압박이나 변화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은 좀 심적으로 불편하니까. 캐나다가 지금 이런 경제력이 그동안 많이 쇠퇴한 것은 제가 캐나다 내부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2015년부터 집권한 캐나다의 좌파 정부 트루도 여름 총리가 지도했던 좌파 정부의 영향이 컸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사람들 안 하는데 제임스 온 박사가 이런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는 근거 없는 그런 믿음 뒤에는 실제 경제력이나 국방력에서 밀리는 데서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국방비 부담을 아주 적게 했죠. 그러니까 공군이나 해군이 다 캐나다 영토가 크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한 겁니다. 미국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토의 근거치인 GDP의 2%에도 훨씬 못 미치는 대개 1.3% 정도 지출한 겁니다.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주권 침해로 느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은 사실 우리가 좀 힘들다.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물건 파는 회사들도 좀 나라도 부담하고 안보도 좀 부담해달라 이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한 분께서 공박사님 사실입니다. 트루도 때 완전히 캐나다가 맛이 갔습니다. 백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좌파의 길로 가가지고는 진짜 나라가 골로 갑니다. 그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왜? 일을 덜하게 만드는 정책, 의타심을 조장하는 정책을 좌파 정책이 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을 위험한 이웃으로만 규정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보다는 거대한 미국이라는 인접국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외교 전략이 시급합니다. 피해자 서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본 보고 자꾸 사과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의 조상들이 잘못한 거고 그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로 갔고 그냥 그 당시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야기죠.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발전할 수 없으니까 잘못은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캐나다 사례를 보면서 여기에 제임스 온 박사가 참 힘드시겠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이 캐나다하고 미국의 국방력을 보게 되면은 캐나다하고 미국이 거의 여러분들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호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호수 같은 걸 빼고 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조금 더 여러분들 영토가 더 넓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국방비 지출은 지금까지 여러분 GDP의 1.3%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2% 정도 카니 총리가 들어와서 2%인데 미국이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혼자서 다 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의 물류의 대부분이 남중국해를 지내가 오는데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미국이 이런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뭡니까? 전부 다 뭐죠? 원유하고 이런 LNG가 다 그쪽으로 오는데 우리는 무임승차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캐나다 문제의 핵심도 지금 뭡니까? 무임승차 문제하지 않습니까? 안보와 경제의 무임승차. 무임승차 문제거든요. 1인당 국방비를 미국은 1인당 2,900불을 지불하고 캐나다는 1,080불을 지불하는 거죠. 미국은 군인이 140만 정도를 유지하고 캐나다는 7만 2천 명을 여러분들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무슨 뭐 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한 문제를 보자 이야기죠. 캐나다는 오랫동안 국방비 지출이 GDP의 1.3 미국이 다 맡아줬으니까 최근 마크 카니 캐나다 정부의 결단으로 2026년 3월까지 나토의 건고치인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핵 잠수함도 이런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이 수주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현역 병력은 캐나다의 19배입니다. 캐나다는 영토가 미국보다 조금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낮고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 및 나토의 협력에 의존할 수 있어 그 이제 무임승차한 거죠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죠. 캐나다가 세계 2위로 미국보다 넓지만 호수와 강 등 수역을 제외한 실제 육지 면적은 미국이 조금 더 넓습니다. 캐나다는 이 광활한 영토를 지키기에는 병력 수와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 영역의 대부분을 미국이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제임스 박사가 야 맨날 미국 탓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 참 오늘 보면은 이 제임스 박사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항상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미국을 보니까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내부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에코노미스트입니다. 제임스 박사가 오늘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잘 돌아가네요. 기술주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승리하는 주식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주 뮤추얼 펀드의 약 60%가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고 이런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기술주가 추춤하는 사이에 다른 대형주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뮤추얼 펀드 회사들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07년도에 대형 뮤추얼 펀드의 성과가 시장 벤치마킹보다 더 나았던 여기는 주로 액티브 펀드입니다. 수수료를 좀 많이 받고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뮤추얼 펀드 대형 뮤추얼 펀드들이 수익성이 시장 평균치보다도 상회한 그런 비중이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2007년도에 71% 그러니까 대형 뮤추얼 펀드 가운데서 2007년도에 71%만큼이 시장 평균치를 넘어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57%까지 나와가지고 역대 2007년도 2022년도 그리고 2026년도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이야기는 기술주 외에 다른 분야 원자재 에너지 섹터 이런 부분에 수익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미국의 성장이 다른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올해 대형주 뮤추얼 펀드의 57%가 시장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이것은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기술주가 거의 주도했는데 기술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분야가 잘 이름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임스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 중시 경제학의 어젠다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2026년도에 시장 주도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기 성장주에서 벗어나 리쇼링
산업재생, 신흥설비투자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예상된 겁니다. 기술주를 넘어가지고 설비투자와 관련된 주식, 산업재생과 관련된 주식, 이런 주식들이 지금 화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스프라이트 사이드 에코노미, 공급 중시 경제학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온 박사의 글을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거의 트럼프 까기 이런 바쁘지, 트럼프의 공급 경제학이 얼마나 여러분들 새로운 문을 열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혀 언급 안 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의 대부분 대형 기술주에 대한 집중만이 초과 수익의 유일하고 확실한 원천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역동성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죠. 그런 통계 자료가 아니고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공급 경제학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대형주 뮤추얼 펀드의 거의 60%가 현재 시장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이것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실물 경제 섹터의 포지션을 잡은 매니저들이 큰 보상을 받고 있고 시장의 무게중심이 기술주를 넘어서 산업 및 자본 투자 사이클로 결정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기술주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테크주는 비싸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이후에 거의 이런 가격 변동이 많이 없죠. 테크주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좀 주춤하고 있는 기술주를 밀어보게 되면은 테크주의 밸류에이션이 괜찮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이야기가 많네요.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히는 의미에서 오늘 제임스 온 박사가 캐나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 상황을 속속들이 모릅니다만은 이 캐나다의 좌파 정부가 사용한 좌파 정책 때문에 캐나다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구나, 이렇게는 평소에 생각해 왔는데 이거를 여러분 오늘 씁니다. 지난번에 이런 좌파 정부의 10년간 집권했던 트루도 캐나다 총리하고 이런 팀워크가 돼 가지고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크리스티아 플랜드라는 여성 장관인 모양입니다. 이분입니다. 이 캐나다 총리는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잘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일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캐나다의 전 총리인 트루도 씨를 볼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남자가 참 잘생겼다. 잘생겼는데 생각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좌측으로 많이 기울어 가지고 캐나다를 굉장히 어렵게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좌파의 길로 가면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심하게 가난해지면 완전히 나라가 가라앉는 거죠. 그거는 역사의 증명이고 그냥 이론적으로도 좌파가 잘 살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처럼 시리세가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중국에게 전부 다 이런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겁니다. 사람이 쉬기 위해서 태어났지 즐기기 위해 태어났지 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을 굉장히 혐오하는 겁니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이 잘생긴 거죠. 이렇게 잘생긴 것을 기생 오랍시처럼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생긴 남자를 보고. 잘생긴 남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트루도 총리를 볼 때마다 이러면 참 사람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제임스 온 박사의 이야기는 주옥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캐나다가 이러면 얼마나 망가졌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숫자는 정직합니다. 숫자를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헛소리 하지 말고 캐나다가 10년 좌파 정부 동안 1인당 실질 GDP가 미국 대비 76에서 68% 하락한 겁니다. 미국은 3% 4% 성장하는 동안에 0% 1% 성장에 이르면 나라가 후퇴한 겁니다. 미국 대비 1인당 GDP 수준이 2015년 76%에서 68%에 떨어진 겁니다. 한국도 저성장 몇 년 더 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기업 생산성이 0.6% 감소한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기업들이 10% 이상 성장했는데 0.6% 감소한 겁니다. 정치인들 딴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필요 없고 숫자로 딱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빚이 얼마나 들었냐. 누적 적자가 6천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9년 연속 적자 기록 및 역사상 최대 단일 적자 3,208원 빚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 전형적인 여러분들 스테레오타입입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넘느냐. 캐나다 연방 공무원이 숫자가 43% 10년간 증가한 겁니다. 인구 증가율이 15% 미만인데 3배 빠른 민간 부분보다 공공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나라가 이러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연방 공무원을 43%나 10년 동안 늘린 겁니다. 좌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파나 한국 좌파나 미국 좌파나 똑같은 겁니다. 결론은 뭔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택가격 및 임대료 폭등, 천년가옥 규제 강화, 캐나다의 핵심 강점인 에너지 광업 분야의 투자 위축 및 경쟁력 상실 이렇게 이름 돌아가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트루도 좌파 정부하에서 캐나다가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게 됐냐. 연방 공무원 43% 늘린 거 보면 여러분들 다른 거 안 봐도 뭐 그냥 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임스 온 박사 생각이 참 반듯합니다. 이분도 캐나다 살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트루도 정부에서 장수한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에다 글을 올린 겁니다. 유럽은 무역 협상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임스 온 박사 열받은 겁니다. 네가 뭐 잘했다고 남한테 훈수 두냐. 경제적 관점과 전략적 회복력에 대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의 파이낸셜 타임의 설교는 자기의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재무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생산성 저하, 실질 1인당 캐나다 GDP 감소, 공공부분에 의해서 밀려난 민간 부분을 주도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핵심 자산인 천년자원 강점을 낭비하고 경쟁력을 공동화하여 경제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킨 경제 전략을 펼쳐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잘할 수 있는 훈수를 두려 합니다. 이제 트루도 총리가 가시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얼마나 이런 미웠으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이게 진짜 플랜드 부총리 재임 기간 동안 캐나다의 생산성 하락과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했습니다. 민간 부분이 현저하게 위축되고 이런 공공 부분만 비대해졌습니다. 그래 세금은 또 얼마나 올렸겠습니까? 저스틴 트루도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재임을 했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게 안 좋아하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부총리를 투임하고 2020년 8월부터 부총리와 재무장관직을 개임한 겁니다.
이런 좌파 정권 10년 동안 캐나다가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것 같아.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된 겁니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하고 공무원 늘리면 43% 늘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죠.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고 주거비 급등, 생활 수준 하락, 생산성 전체. 좌파 여러분 한 10년 하면 이렇게 박살나는데 그런데 한 20년 30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 남겠습니까?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 이제 오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결론이 뭔고 하니까 왼쪽으로 가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5년 가면 좀 가난해질 거고 10년 가면 상당히 가난해질 거고 20년 가면 여러분들 억수로 가난해질 거고 30년 가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다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겉멋들만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이런 빠져가지고 어제 한 분이